여자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아프게 살아가는 우리 여성 동지들 많이 오셨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10초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딱 몰입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늘상 해오던, 저희들 같은 사람을 이제 기업에서도 뭐 할 만큼 했고 또 대학교에서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이 가방 들고 강의 다니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는 일 중인데, 제가 부산에 강의가 잡히면은요, 부산에 10시에 강의를 하면은 6시에 KTX를 타야 돼요. 6시 KTX를 타기 위해서는 5시에 집을 나서야 돼요. 여자가, 더군다나 앞에 서는 사람이 5시에 집을 나오려면 몇 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요? 3시, 그죠? 3시부터 일어나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저는 뭐 이 시대의 딸들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귀남이 둘이 있어 저는 후남이로 컸어요. 우리 엄마가 뭐 나를 특별하게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회를 다 귀남이한테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질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벌어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귀남이들은 다 장모님 모시고 있습니다. 이 후남이가 엄마 수발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류위층으로 살면서 친정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엄마가 다리를 거의 못 써요. 85인데 거의 수발 상태입니다. 수발. 낮에는 요양사가 와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면은 요양사 2시에 오는데 올 때까지 축축해진 기저귀 다 갈고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막 아래우층으로 동동거리면서 새벽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강의를 가야 되니까 강의 이제 PPT 점검을 하다가 요 사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적으로 왈칵 울음이 쏟아지는데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이 동동거리면서 이 새벽 3시부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머리에는요 화려한 왕관은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박사죠, 교수죠, 원장이죠, 칼럼니, 욕심을 내서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쓰고 있어요. 몸뚱아리는 내가 해야 될 일과 요구되는 역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집안일은 여자 손이 안 가면 해결이 안 나요? 그죠? 여기 앉아 계셔도 그렇잖아요. 아빠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왜 여자들이 이게 손이 안 가면 해결이 안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성의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어때요? 일만 많아져. 일만. 권위 아직까지 고위직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분들이 더 분발해야지만 여성부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양성평등, 거기까지 아직 멀어요. 일만 많아져. 여성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런 일도 해야지. 여성평등이니까 이런 뭐 잡다한 일부터 집안일부터 뭐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일. 그 욕심껏 냈던 화살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립니다. 제 몸에는요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고단함과 힘듦과 이런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근데 어때요? 다리 딱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엄마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그 자리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남이로 컸지만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저와 같은 사람을 거의 맏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동감해서 딸 하나는 거 장녀니까. 그렇지만 엄마들이 다리를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가정이, 그죠? 유지가 됩니다.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우리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들이 다 이런 어떤 물 빠진 무슨 텅 빈 이런 덩굴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힘이 돼주는 게 없습니다. 그늘이 돼서 나한테 쉴 자리를 마련해 해줄 이 나뭇가지는 꺾여져 있어요. 그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멀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죠? 예, 제가 앞으로 그날 부산에 가서 빨리 가야지 이러고 추스리고 갔는데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산에 있는 여성 CEO분이 공감을 하신 거죠. 막 훌쩍훌쩍 우시더니,
그래서 강사님은 여자의 일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대답이 뭐라고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바탕 하고 왔는데, 이질질 짜고 왔는데,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물으면 직선적으로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질문에 뭔가 강사로서 멋있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말이 생각이 안 나고요. 그저 여자의 일생은 두 다리 버티고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정답인가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여성분들 박수. 박수. 아마 이 자리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 열정과 자기 삶에 이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린 프리다 칼로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맞달 컴플렉스, 저는 뭐 착한 여자 컴플렉스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슈퍼우먼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뭐 이런 거, 이런 이 시대에 아프게 살아가는 우리 여성 동지들도 이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어떤 여잔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프리다 칼로라는 여자는요, 자기 삶은 온통 고통의 천지다. 이 사람이 47에까지 살았는데요, 38번을 수술을 했어요. 자기는 이 생애에 대형 사고가 딱 2번 있었다. 한 번은 대형 사고, 교통사고. 2번은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한 거. 이거는 내 일생에 정말 대형 사고다 라고 할 정도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삶의 고통이 이렇게 못으로서 표현해요. 살점에 내가 박히는 못처럼 난 내 일생은 전부 고통의 천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Frida Kahlo was one of the most original women of her time. Señor Rivera. Diego! Who are you? What do you want?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iscuss with you. Okay, come on up here. No, you come down. I didn't come here for fun or to flirt. If I'm not good enough, I have to do something else to help my parents. Hey, listen, if you think I'm going to sleep with you just because you've taken me under your wing, you're wrong. I was painting murals and womanizing in peace when you came along. Behind the romance We'll have to get married, you know. But you don't believe in marriage. Of course I do. I've had 2 wives already. To Diego and Frida. behind the glamour, You paint her too, Mrs. Rivera. Just killing time. She's much better than me. You'll see. behind the madness, Diego has never belonged to anybody. He's the best of friends and the worst of husbands. I told you who I was when you married me. Yes, and you promised to be loyal. lies the mystery of one of the most seductive Frida, of all people, why? Because we wanted to. You've broken my heart, Frida. It hurts, doesn't it? and most intriguing women of ours or any 트로츠키, time. 트로츠키라고. I love you. 트로츠키. 제가 설명한. Salma Hayek, Alfred Molina, Antonio Banderas, Valeria Golino, Ashley Judd, Mia Maestro, Edward Norton, and Jeffrey Rush. To Frida! 디에고 리베라는 사실은 국민적인 영웅이에요. 멕시코에 그 당시는 공산주의인데 국민적인 영웅인데 여성 편력이 그렇게 심해요. 그냥 여자하고 자는 거를 간단한 식사, 아주 악수보다 못한 시시한 악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프리다 칼로가 대단한 여자다. 저렇게 몸이 불구이고 아프고 하면서도 주도적인 사랑을 합니다. 절대 종속적이거나 매달리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디에고 리베라가 결국은 자기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제가 트로츠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트로츠키가 어떤 사람이에요?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레닌과 트로츠키가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다가 레닌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트로츠키가 살아남은데 스탈린이 암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좀 살려달라, 나를 좀 받아달라. 그랬더니 디에고 리베라가 프리다 집, 장인 집이 좀 이렇게 커요. 그래서 프리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이 두 부부는 어떤 상태였다면은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는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하고 이럴 정도로 각방 쓰고 돌아 누워 있을 때 그 여자도 쿨하잖아요.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트로츠키 부인과 트로츠키가 프리다 칼로 집에서 기거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사상가, 세계적인 예술가, 이 사람도 시인이고 예술가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불우한 여자가 너무나 예술적으로 훌륭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하룻밤 사랑을 신청합니다. 프리다 입장에서는 뭐 남편도 뭐 바람을 피우겠다, Why not? 받아줍니다. 그래서 둘이 하룻밤 사랑을 하는데 누가 눈치를 채느냐? 부인이 눈치를 챕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여자들 속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여기까지 와서도 또 그 짓이냐고 또 막 이렇게 트로츠키를 이렇게 긁었겠죠. 이거를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있겠다. 그래서 디에고에게 우리가 여기서 못 있겠다,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랬더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드는 거를 내가 옆에서 볼 수가 없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요? 보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부인이 이제 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냐 이거예요. 지는 그렇게만.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룻밤 사랑 시시한 악수보다 못한 거였어. 딱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이 디에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너무너무 상처받았어. 그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그죠? 자기는 되고 부인은 안 되고 그 가라. 그래가지고 이 프리다 칼로는요 오히려 프랑스에 가서 아까 보그 잡지에 모델도 하고 전시도 하면서 자기 삶을 삽니다. 예,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돌아와서 그때 누가 돌봐주냐면 아까 두 번째 부인 애슐리 주드가 정말 친한 친구가 돼서 그래 살아보니까 그렇지 하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도 돌아옵니다. 나는 머리로 그림을 그리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가슴으로 그리는 예술가다. 이러면서 남편 품에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생을. 그리고 남편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남아있는 유작들을 가지고 다 전시회를 해주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같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정말 그런 몸,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저런 사람들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그죠? 예. 청소년 이야기, 오늘 학생들이 많이 안 왔다 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럼 어떠느냐? 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청년 실업자 32만 명 시대, 놀고 있는 일을 해야 할 청소년 270만 시대라고 합니다. 피카소도 이런 청색 시대가 있었어요. 암울한.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청춘은 능력이 없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갈증하고 고뇌하고 아파야 되는데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행복 지수가 오히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최고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거. 27만은요 하다가 안 돼서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적당히 엔조이 하면서 부모님 밑에서 기거하면서 취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이 시대를 그냥 행복하게 즐기는, 흔히들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까르페 디엠이 아니야. 이거는 캐세라예요. 이거는 이 중장년층의 실업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청년 실업이에요. 이건 국가와 미래의 어떤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꽃이라도 꽃은 물을 주면 언젠가는 핍니다. 아무리 지금 현 순간 힘들더라도 물 주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피카소가 이렇게 금색이 최고의 작가로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고통, 이런 절망 속에서 자기가 너무 굶어가지고 나는 곧 눈이 멀 거야 하고 그린 그림이 장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예술가니까 그린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화, 소묘만 16,000점, 조각이 650점, 그 다음에 판화가 2,000점이 넘는, 이거는 통계로 보면은요, 한 일생에 나올 수 없는 숫자래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막 배고파도 그리고 막 자면서도 그리고, 그런 어떤 광적인 규율, 그런 어떤 엄격한 자기 규율, 우리 일반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런 물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금색의 최고의 작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삶이 아무리 미천하고 하잘것없는 것 같아도 이런 물주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 문학 강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갔던 이 세월호만 봐도 저는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신은 죽었다, 매니지먼트 있었다, 경영학도 죽었다, 정의도 죽었다. 정의가 살아있던가요? 관리가 리더십이 살아있던가요? 이런 세월호와 똑같은 현상이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이 데오도르도 제르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이야기하면은요, 이 배를 몰았던, 이 메두사호를 몰았던 선장은요, 소마레라는 선장은 한 번도 배를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퇴역 장군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르봉 왕조 시절에 막 프랑스 혁명에서 왕가가 퇴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할 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로또예요. 그죠? 중상주의의 그 해상무역에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무조건 금광 다이아몬드가 떼거지로 있는 로또예요. 그래서 낙하산이죠. 돈 주고 이 함정 자리를 산 거예요. 돈을 주고 샀으니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정원이 240명인데 한 400명 가까이 실었어요. 그러다가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났을 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돈 많이 낸 사람들은 구명정에 타고, 돈 적게 낸 하층민들이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뗏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타라, 149명을. 그래서 우리가 뗏목으로 끌고 가겠다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위기관리, 배를 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안해서 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만 살아서 15일을 해상에서 이렇게 막 아비규환이죠. 서로 약한 사람 뜯어먹고, 149명 중에서 나중에 살은 사람이 15명이 살았는데 5명은 도착하자마자 그냥 죽어버리고, 나머지 2사람이 이런 어떤 참상을 말로서 글로서 남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부패 이런 상황이 묻혀버릴 뻔한 이런 이야기를 이 데오도르도 제르코라는 화가가 그대로 시체 안시소까지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근육 상태, 며칠 만에 죽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대로 이게 스케치 하나하나 다 뜯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참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와 너무나 비슷한 시대적인 참상이죠. 그 다음에 꼭 같은 이 스토리가 프란시스 스페이트호라는 캐나다에서 통나무를 싣고 가다가 이런 그 풍랑을 만납니다. 이럴 때 살아있는 18사람이 우리 이러다가 가다가는 다 죽는다, 다 굶어 죽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 나머지 17사람들에게 인육을 제공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살자, 우리 다 죽느니 그럼 어떻게 또 뽑기를 하자, 이래서 뽑기를 합니다. 근데 뽑기를 했는데 제일 어린 15살 오브라이언이라는 수습사원이 그걸 뽑았어요. 그래, 맞아,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죽어줘야지. 이 어린아이의 인육을 먹고 살아서 나머지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리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살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공정한 뽑기가 아니었다, 선장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내가 뽑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정하자. 누굴 정할래? 제일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오브라이언이라
그 어린 학생이 뽑을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조작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재판도 붙고 이렇게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 이후에 우리가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경찰청의 치안정책평가단으로 범죄도 굉장히 이렇게 막 디지털화돼요. 그죠? 이 일본의 히가시노 게이코라는 사람의 원작인 플래티나 데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일본의 국민들의 DNA를 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함께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민 중에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그 흔적들,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DNA를 채취를 해서 돌리면은 found, 일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범죄율, 금고율 100%를 자랑하는 천재 과학자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가 중에 한 명이 똑같이 완벽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다 해서 따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일본의 아사마라는 일반 경찰이 분명히 어떤 장관의 아들이 부녀자 폭행하는 것을 봤어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체온을 넣어서 돌렸는데 not found, 불일치로 떨어져요. 이 사람의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면 found,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전 국민의 DNA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not found number 13 코드 분류, not found 13으로 분류된 코드에는 기독권자 1%. 이건 영화니까 경찰청, 장관들 1%는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found, 일치가 안 되는 프로그램은 따로 분류가 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 이후에 우리 삶이 양극화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는 더욱더 치명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치명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억눌렸던 사람들의 그런 정서가 이제는 모멸감으로 공적 분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항공 땅콩 사건, 그죠? 라면 상무, 욕설 우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적인 분노가 지금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부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만 좀 치부해서 다스리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다스려야 할 때가 온 거죠. 우리 마음을 인정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교육을 시킨 어떤 그 목표를 보면 자부심을 가져라, 1등을 해라, 누구보다 경쟁에서 이겨라, 자부심을 갖도록 이런 교육만 시켰어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들, 이 자부심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자부심을 가지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열등한 사람, 그죠? 학벌이 모자라거나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했을 때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부정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어머 세상에 몰라 뵀어요, 그분 아니세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존심을 회복하죠. 근데 사람들이 요즘 남 잘 되는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를 몰라줘요. 내가 말이야, 나 누군 줄 알아? 본인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자부심은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그러세요 하고 알아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자부심이나 자존심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이기고 경쟁하고 이런 노력만 했지, 자존중감, 이 자존중감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해선의 인문학 르네상스는 이런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았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대에서 오래
강의를 했어요. 어떤 그 여자 교수님이 이렇게 서류를 들고 가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이 교수님 뭐 떨어졌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줌마 뭐 떨어졌어요 이랬어요. 그 교수님은 자기가 교수라는 거, 이 여대 교수라는 것에서 엄청난 프라이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아줘야 할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기를 아줌마라고 그랬다고 세워놓고 엄청 혼냅니다. 그 아줌마가 받는 느낌은 무슨 느낌? 모멸감. 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부심만 있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상처가 무너지는 거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믿고 교수라고 인정하는 자존감이 없는 거죠. 인문학의 르네상스는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디안 속담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네 마음속에는 아주 분노와 폭발과 배신과 어떤 이런 복수, 이런 어떤 난폭한 늑대와 아주 사랑과 존중과 배려하는 이런 두 마리의 토끼가 자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 마음에는요, 감정이라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일치하지 않고 내 감정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내가 어떻게 먹이를 주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느냐. 그래서 감정은 마치 정원의 꽃밭을 가꾸듯이 가꾸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이전에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요, 한번 이야기할까요? 나는 나를 믿어.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사랑해. 예, 나는 나를 사랑해. 유해선의 인문학 르네상스는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낙타의 정신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 도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사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창조의 정신으로 살아라. 우리 어린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라는 특수 렌즈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편인경과 선입경과 욕심과 이해타산 때문에 이 호기심이라는 특수 렌즈에 이렇게 끼기 시작해요. 뿌연 안개가.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장점과 내가 어떤 이런 좋은 많은 거를 갖고 있는지도 자기가 그거 뭐 시시하겠지 뭐. 그거 아니야.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창조적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회복이 되나요? 근데 일상을 살면서 이런 호기심에 때가 끼지 않는 이런 렌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그죠? 그 예술가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창조적 인생, 역사와 자연과 고전과 예술에서, 인문학에서 배워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